2부 이어가겠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이 빗소리가 창문을 넘어와서 내 잠을 깨우는 바람에 살풋 잠들었다가 꼬박 밤을 새워버렸습니다. 아마 셰익스피어를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가 많은 고민이 됐던 모양입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전문가들은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당연히. 그리고 셰익스피어 학자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한 단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논문들이 나오고 그러는 지경이죠. 우리는 아마추어 차원에서 이 셰익스피어의 작품, 그 중에서도 맥베스의 한 단면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마녀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이 마녀를 둘러싸고도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수염이 달렸습니다. 여성 같지만 또 남자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젠더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죠. 이쪽 저쪽 경계가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이 애매모호성은 기존의 안정된 질서를 파괴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죠. 그러니까 맥베스 장군을 스코틀랜드 왕으로 이끄는 그 발화점이 된 게 바로 이 마녀들의 예언이죠. 이게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있다는 겁니다. 안정화된 질서들을 견디지 못하고 또 그 새로운 욕망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 질서가 부서진다는 거죠. 그 가능성들을 보여주는 인간 내면의 현 상태가 아닌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안에는 남성성도 있고 여성성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온갖 복잡다단한 혼란들이 깃들어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잘 못 든 이유도 이 세 마녀 때문인지도 몰라요. 이 세 마녀가 끓이는 그 수프 있죠. 그 영화마다 다르긴 한데 그 오손 웰스가 만든 감독한 1948년 영화인가요? 그 영화 보면은 첫 장면이 이 스프를 끓여서 이렇게 인형을 빚는 걸로 나와요. 그 인형을 빚어서 왕관을 씌우는 장면으로 연출을 합니다. 이 마녀들이 지금 어디에선가 내 저 무의식 깊은 곳에서 뭔가 스프를 끓이고 온갖 사악한 것들, 지저분한 것들 다 끌어모아서 스프를 끓이고 그걸로 뭔가를 빚어서 나를 유혹할지 몰라요. 우리는 여차하는 순간에 그 유혹에 휘말릴 수가 있죠.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도, 무의식 속에도 이 마녀들이 깃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구석에서 그 스프를 끓여서 여러분들 유혹할지도 모릅니다. 이 세 마녀의 예언입니다. 앞에 설명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1막 3장입니다. 이 페이지는 쪽수는 원래 행까지를 얘기하거든요. 행이 다 표시되어 있는데 그래야 셰익스피어를 공통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원전에 충실하게 번역한 작품들은 되게 행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나 똑같이 볼 수 있게 우리는 페이지만 표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처럼 험악하고 상서로운 날. 이게 형용 모순이죠. 험악하면서 상서로운 날. 뭔가 비바람이 치고 어둑시근하고 그런데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날입니다. 그때 맥베스하고 벤코어가 마녀들을 만나죠. 구로사와 아키라가 1957년에 만든 거미 숲의 성, 지주소성이라고 하는데 성에 보면 첫 장면이 안개 속에 막 바람이 부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 이제 인간의 마음 속에서 막 휘몰아치는 욕망들을 형상화한 것이라 얘기할 수가 있죠. 그 장면들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포레스까지는 얼마나 된다고 합니까? 덩컨이 있는 곳이죠. 안개가 옅어집니다. 이것들은 뭐지요? 자, 보세요. 앞에서 그림에서 봤던 그 세 마녀입니다. 저렇게 말라 비틀어진 데다가 괴상한 의상에 땅 위에 사는 존재로 보이지 않으나 그런데 땅 위에 있는 저것들 말이에요. 우리의 무의식의 저 깊은 곳에 숨어 있는데
또 어느 순간에 이게 우리의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하죠. 살아있느냐 아니면 사람의 말을 걸어도 되는 존재들이냐. 내 말을 알아듣는 듯 하구나. 갈라터진 손가락을 셋이 동시에 말라빠진 입술위에 갖다 대는 거 보니 쉿 하고 하는 거죠. 벤쿠어 너하고 얘기하지 않겠다. 직접 맥베스한테 얘기하겠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여자임에 분명하지만 너희 턱수염이 날 그렇게 믿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성 정체성에 비춰봐도 애매모호해요. 이 마녀들이 맥베스의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세, 맥베스 만세, 글래미스 영주님. 지금 현 단계죠. 두 번째, 만세, 맥베스 만세, 코더 영주님. 근데 조금 있다가 귀족들이 와서 코더 영주의 봉에 졌다고 얘기를 하죠. 세 번째, 만세, 맥베스, 장차 왕이 되실 분 하고 끝납니다. 이 1막 3장 초반부죠. 초반부의 이 운명의 예언을 통한 이 운명의 이 점지라고 얘기하죠. 이 점지가 우리 뭔가 망설이고 회의적인 우리의 주인공 맥베스를 그 악행의 소용돌이로 밀어넣죠. 왕이 된다는데 뭘 못하겠어요. 그 망설임 과정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 망설임이 결행으로 향하는 데는 레이디 맥베스의 역할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환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1막 3장 그 32쪽을 잠깐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맥베스는 자기는 저런 소리를 안 들어. 우리로 얘기하지 난 미신 안 믿어. 헛소리지 뭐 내가 그걸 새겨 들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게 계속 메아리처럼 울려요. 장차 왕이 되실 분. 얼마나 강렬한 유혹입니까? 치명적인 유혹이죠. 그러니까 맥베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길조라면 나는 왜 그 유혹의 혼을 빼앗겨 그 유혹의 끔찍한 환영이 내 머리카락을 곤두세우고 내 천성을 뒤흔들어 쉽사리 요동치지 않던 내 심장이 이 갈빗대들을 이리도 두드린단 말인가. 눈앞의 공포의 대상물은 끔찍한 상상에 지어낸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생각은 시역이란 왕을 살해하는 것이죠. 시역이란 아직 상상에 불과한데 연약한 내 중심을 이렇게도 뒤흔들어 놓아 억측으로 질식당해 작동을 멎었고 존재하지도 않는 환영들만 떠다니는구나. 이 환영들이 실체화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추측해 하죠. 나는 아니야. 이건 흉조일 수도 있어라고 얘기하지만은 이건 정말로 내가 왕이 될 수도 있는 길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가슴이 쿵쾅거리는 겁니다. 갈빗대를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제어해도 뭔가에 의해서 이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치명적인 파멸을 예감하면서도 그 길로 접어드는 거죠. 그 길로 밀어넣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레이디 맥베스입니다. 나는 바보야. 아니야. 나는 저 은혜를 받고 있어. 저 인품이 뛰어난 내 사촌인 덩컨 왕을 배반할 수는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레이디 맥베스는 아주 강력하게 누굽니까? 자기 남편을 몰아세우죠. 당신이 지금까지 나를 사랑했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었나요? 당신이 했던 맹세들은 다 거짓말이었나요? 그러고도 당신이 사내예요 하면서 마구 몰아칩니다. 그러면서 무시무시한 말을 하죠. 이 세 마녀의 예언이 이 작품 전체를 꿰고 있습니다. 예, 해서 맥베스 부인의 야망을 읽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레이디 맥베스의 말 보세요. 덩컨 왕이 그 전에 자신의 아들 멜컴을 왕세자로 봉해요. 이 전에 왕세자로 봉합니다. 그리고 컴벌랜드 공작이라는 그 자귀를 내려요.
그러니까 맥베스는 당황하죠. 예언이 맞지 않은 것인가? 그런데 우리 덩컨 왕이 좀 미안했는지 그러면 내가 오늘 밤은 우리 맥베스 자네 궁궐에 가서 머물겠네. 인버네스죠? 거기 가서 머물기로 하지 하면서 그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제 맥베스가 부인에게 편지를 쓰죠.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 라고 저간의 사장들의 편지를 써요. 그 말을 듣고 레이디 맥베스가 이제야 기회가 왔다 라고 생각한 거지. 바로 그 편지를 다 읽고 나자마자 레이디 맥베스는 덩컨을 죽이고 이 왕위에 올라가겠다는 각오를 다져요. 끝냅니다. 여기입니다. 덩컨 왕이 나의 성에 운명을 맞으러 오는 것을 알리느라 까마귀도 목신 소리를 지르는구나. 오라, 시역의 음모를 시중드는 악령들아. 이리 와서 나로부터 여성의 천성을 지우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소름 끼칠 잔혹한 성품으로 채워다. 내 피를 탁하게 만들어 연민의 정으로 흐르는 모든 통로를 막아다오. 그리하여 천성적인 연민이 나의 무자비한 목적을 뒤흔들거나 그 무자비한 목적과 결행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 살인을 도모하는 악령들아, 너희들이 어디서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형체로 이 순간 인간 천성의 사악함에 시중드는 중이어도 나의 여성의 가슴으로 들어와 달콤한 젖을 쓰디쓴 담즙으로 바꿔놓아라. 나의 모성성 같은 것은 싹 지워버려라. 내 달콤한 젖을 쓸개즙으로 바꿔라. 나는 악령들의 지령에 따라서 행동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남편 맥베스에게 거사를 진행합시다 라고 이리저리 다 코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맥베스는 망설입니다. 그래도 나를 믿고 온 사람이고 내 친척인데 손님을 죽인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리고 인품도 뛰어난 데다가 나를 이렇게 돌봐줬는데 그건 그야말로 배은망덕이 아니냐, 폐륜이 아니냐 라고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레이디 맥베스의 질타가 이어집니다. 이 무시무시한 질타 한번 들어보시죠. 이 맥베스의 그 망설임은 햄릿의 망설임하고 많이 오버랩이 돼요. 이 망설이자 마자 우리의 레이디 맥베스가 퍼붓는 장면입니다. 그때는 시간도 장소도 적당치 못했으나 당신은 두 가지를 다 마련하시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다 마련되자 그 절호의 기회가 당신을 나약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젖을 빨려 본 적이 있어 젖을 빠는 아기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애틋한지 알아요. 그러나 당신이 이 일에 맹세한 것처럼 저도 맹세를 했다면 아기가 내 얼굴 향해 웃고 있을 때라도 그 이빨 나지 않는 말랑말랑한 잇몸에서 내 젖꼭지를 빼내고 내던져 머리를 부셔버렸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레이디 맥베스가 부추기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져 있죠. 제가 쟤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죽이기만 하면 왕이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왜 망설이느냐? 나라면은 그 여성의 가장 본능적인 사랑이죠. 사랑인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순간이라도 나는 그 애새끼 이 머리를 파셔버릴 정도로 각오가 되어 있는데 너는 뭐 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섭죠? 그래서 이 맥베스의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은 핵심적인 인물은 레이디 맥베스예요. 이 마녀의 현신이기도 합니다. 이 레이디 맥베스가 없이는 이 맥베스의 행동은 아마 멈췄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비극이 성립하지가 않죠. 이 욕망과 광기, 권력과 광기, 그리고 파멸이라고 했는데 결정적인 파멸로 이끄는 그 길목 곳곳에 이 레이디 맥베스의 이런
무시무시한 치명적인 유혹과 함께 무시무시한 말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맥베스가 하도 이 강하게 몰아치니까 결심했소. 그리고 이 무서운 일의 성취를 위해 힘을 다하겠소. 라고 다짐을 하고서는 칼을 들고 덩컨이 잠든 방으로 가죠.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던 시종들이 죽인 것으로 위장을 하죠. 그 시종들까지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사전 작업은 레이디 맥베스 다 해놨어요. 술 먹여서 다 재워놨습니다. 이게 구로사와 아키라의 거미 숲의 성이라는 작품의 한 그 장면인데 스틸컷입니다. 제가 찍은 겁니다. 잘 찍었죠? 이 구로사와 아키라의 영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맥베스를 원작으로 하되 맥베스의 원작을 일본식으로 아주 전면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맥베스의 그 유명한 문장들 다 빼버려요. 빼버리고 그리고 형식들도 아주 그 간략화합니다. 그러니까 노라 그러죠. 이 노각구의 형식을 전면적으로 차용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이 뒤에 이게 아사지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 아사지라는 이 레이디 맥베스가 요 경계 제가 이 스틸컷을 잡아놓고도 참 훌륭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결정적이에요. 우리 섭장이 딱 떠오르죠. 계속 망설이고 고민하고 표정들 보세요. 표정들 보는데 우리 이 아내는 딱 노려보면서 모든 것을 지휘하는 것처럼 보이죠.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장면입니다. 결국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맥베스는 좀 심성이 약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에서 얘기했듯이 뭐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에요. 근데 뭔가 과오를 저질렀죠, 이제. 그 레이디 맥베스의 요청, 강력한 요청 또는 압박에 의해서 그러고 다음에 이제 불면에 시달립니다. 잃어버린 잠. 우리 은유의 파장 얘기했었죠? 이 잠의 문제가 양심이기도 하고요. 뭔가 죄의식이기도 하고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부분을 보겠습니다. 맥베스 얘기입니다. 외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다. 맥베스가 잠을 죽였다라고. 그 순전한 잠. 깊은 잠이죠. 그 깊은 잠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근심 걱정에 엉킨 실타래를 풀어 단정히 빗어주는 잠. 매일의 삶의 죽음. 하루하루의 삶의 죽음이 잠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살았다가 잠을 통해서 부활하는 거죠. 매일매일 삶의 죽음. 고된 노동의 피로를 풀어주는 목욕. 이 잠입니다. 이 은유들 보세요. 이게 잠이 죽음이기도 하고 목욕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향유이기도 해요. 뭐가? 잠이. 이 은유들이 어떻게 확산되는지 보세요. 그리고 대자연이 베푸는 두 번째 코스. 이런 번역들을 봐야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이게 다 이상하게 번역을 했어요. 이 코스는 그대로 음식을 먹는 그 장면을 그린 겁니다. 인생은 이품 요리라는 비유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두 번인데 첫 번째가 인생에서 필수 불가결한 두 코스의 요리가 있는데 하나는 음식, 하나는 잠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 두 번째 코스, B코스 요리가 훨씬 높게 평가됐다고 얘기합니다. 음식보다 중요한 게 잠이라는 거죠. 근데 이 잠을 빼앗겼어요.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은유의 파장 얘기했습니다. 잠, 죽음, 목욕, 향유, 두 번째 코스. 그러니까 인생의 향연에서 으뜸의 자양분이 되는 게 뭐라고? 잠입니다. 아마 불면증에 시달려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에 줘라도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이건 최고의 자양분이니까.
제 강의를 자장가 삼아 듣는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집에서는 홀로 잠 못 들다가 이 강의를 자장가 삼아 잠들 수 있다는 것, 저로서는 보람일 수밖에 없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은유의 파장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여기에서 이제 이게 죄의식이고 양심인데까지 가겠죠. 그걸 다 배버렸으니까 이제 자신은 이 불면과 악몽에서 못 태어나는 거지. 또 보세요. 계속 어디선가 문을 두드려요. 잠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피를 씻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 장면이 레이디 맥베스도 그렇고 맥베스도 그렇습니다. 영화에서도 이 장면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출이 돼요. 여기 영화나 연극에서 어디서 저렇게 문을 두드려대는가? 소리만 나면 이렇게 혼비백산하니 내가 어떻게 된 건가? 위대한 넵튠, 바다의 신이죠? 포세이돈입니다. 위대한 넵튠이 다스리는 대양의 온 바닷물이 이 피를 내 손에서 씻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아니다. 도리어 나의 손이 거대한 대양을 핏빛으로 물들이고 푸른 바다를 새빨갛게 바꿔놓을 것이다. 이런 불명과 악몽에 시달리면서 맥베스는 계속 후회를 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잠깐 볼까요? 이 후회의 말을 들어보세요. 이 참사가 일어나기 1시간 전에만 이 몸이 죽었던들 나는 축복받은 삶을 마감했을 것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삶 속에 의미를 지닌 건 아무것도 없어. 만사는 하찮은 장난감에 불과한 것. 명예와 미덕은 죽어 사라졌어. 생명의 포도주는 다 쏟아졌고 술 창고에는 술 찌꺼기만 남아 뽐내고 있소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 후회의 물결이 덮쳐오는 것을 막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마누라가 있죠. 무서워요. 근데 또 마누라도 점점 미쳐갑니다. 이제 유령이 나타나고 그러기 시작합니다. 이제 물러설 수가 없어요. 덩컨을 죽이고 난 다음에 불면에 시달리고 이러면서도 이제 점점 자신의 자리가 불안해지는 거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다 싶은 놈들은 하나씩 살해해 나가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벤코예요. 자기하고 친한 그 동료였죠. 동료였는데 벤코가 두려워요. 그리고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지. 그리고 마녀들이 벤코에게도 너는 네 자식이 왕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우리 맥베스가 만찬, 연회를 베푸는 날 그 자객 그 셋을 불러서 벤코와 그 자식을 죽이라고 명령하죠. 근데 자객들은 벤코만 죽이고 자식은 도망갑니다. 여기서도 불안의 씨앗이 다 사라지지 않았죠. 계속 불안의 씨앗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었는데도 이름뿐인 왕은 부질없는 노릇. 두려움 없이 통치해야 한다. 이 불안들이 있어요. 벤코우에 대한 두려움은 내 속에 뿌리 깊으며 그와 제왕 같은 상품에는 두려워하지 않는 면모가 스며 있다. 이 질투, 불안이 있죠. 그자는 매우 대담하다. 또한 마음속 대담한 기질에 더하여 그자는 자신의 용기를 안전하게 실천할 지혜도 갖추고 있다. 늘 이런 사람들은 어떤 그 열등감이랄까요? 비교 열위 상황들에서 못 벗어나요.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놈이 있으면 이걸 못 견디는 거지. 어떻게든 처치를 해야 돼. 처단을 해야 됩니다. 도덕적인 문제든 아니면 능력에 있어서든 자기보다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죽일 수밖에 없죠. 그자의 자손들을 위해 난 인자하신 덩컨 왕을 살해하고, 앞에서 그 마녀들이 예언했던 얘기가 나오는 게 중략 부분입니다. 그자의 자손들을 위해 난 인자하신 덩컨 왕을 살해하고 내 마음속 평안의 술잔에 쓰디쓴 원한을 풀어넣었다. 그래서 이제 맥베스는 술로 이 불안을 달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찬 자리에서 술에 취하다 보니까 이제 유령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의 유령이? 벤코의 유령이. 점점 미쳐가는 거죠. 점점 알코올 의존증은 깊어지죠. 여기
단지 그자의 자손들을 위해 나의 영원 불멸의 영혼을 인류 공동의 적인 악마에게 넘기고 말았으니 그자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벤코우의 씨앗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리 될 바에는 오라 운명이여 투기장으로 오라. 거기서 나와 사생결단으로 싸우자. 그래서 벤코우도 이제 살해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벤코우를 죽이고 난 다음에 벤코우의 유령과 이제 맞서서 이상한 짓을 하죠. 그러니까 또 레이디 맥베스가 모인 손님들을 달래지. 저런 질환이 있어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오라 운명이여 투기장으로 오라. 운명의 투기장입니다. 여기에 남는 게 무엇일까? 남는 게 무엇일까? 아마 깊은 허무일 겁니다. 또는 덧없음일지도 모르죠. 근데 그 덧없음이나 허무를 느낄 정도니까 맥베스인 거예요. 그 허무나 덧없음을 느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이 짓을 한다는 게 더 문제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악몽과 불면의 문제를. 이제 벤코우를 죽이고 나서도 더 이제 깊어져요. 벤코우의 유령 만나는 장면은 특별하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벤코우가 앉아 있는 거예요. 벤코우가 저기 있어야 할 자리인지도 모르는데 이 벤코우가 제임스 1세의 혈통을 이어준다 그러죠. 그래서 벤코우를 정당하기 위한 역사하고 좀 어긋나는 그런 그 성격화하는 부분이 곳곳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전문가들의 영역이니까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벤코우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 경향성이 보입니다. 자, 맥베스 얘기 들어보시죠. 우리는 뱀을 칼로 베었을 뿐 그놈을 죽이지는 못했어. 죽여도 안 됩니다. 불안들은 잠재워지지가 않죠. 또 어떤 놈이 이렇게 나를 뒤흔들어 놓을지 모르죠. 나를 위태롭게 할지 모릅니다. 상처가 아물면 다시 온전해질 터. 그때는 우리의 어설픈 악행은 상처받기 전 그 뱀의 독리에 물릴 위험에 처하게 돼요. 두려움에 떨며 음식을 먹고 밤마다 날 흔들어 깨우는 이 악몽에 짓눌려 잠을 자느니 우주의 모든 틀이 산산이 부서지고 하늘과 땅이 무너져 내리는 편이 낫겠소.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발작적인 불면의 격정으로 들떠 있느니 차라리 우리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 평온한 저 세상으로 보내버린 그 죽은 자와 같이 누워있는 게 낫겠소. 권력의 절정에서 찾아오는 건 죽음 충동입니다. 타나토스죠. 죽음이 차라리 편하겠다. 그러니까 이 맥베스는 계속 좀 망설이고 주저하는 성격이 여기까지 이른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광기로 치닫는 겁니다. 그러다가 파멸로 이르는 것이. 덩컨은 무덤에 누워있어. 인생의 발작적인 열병을 치른 후에 편안히 잠들어 있어. 반역이라는 최악의 재앙을 겪은 후인지라 칼도 독약도 내란도 외침도 그 어느 것도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요. 나도 차라리 죽었더라면. 앞에서 나왔던 후회의 목소리하고 겹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벤코우의 유령에게 시달립니다. 유명한 그림인데요. Macbeth Seeing the Spectre of Banquo였습니다. 벤코의 스펙터가 유령이에요. 유령을 보는 맥베스. 이게 맥베스죠? 뭔가 두려움에 처해 있죠. 두려움이 가득하죠. 이게 누구예요? 레이디 맥베스입니다. 그리고 이 유령입니다. 이 환영들이 헛것이죠, 이것도. 헛것이 끊임없이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이 셰익스피어 작품들은 많은 화가들이 그 소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명어와 함께 있는 셰익스피어 읽기 뭐 이런 책도 있고 그렇죠. 좋은 그림들이 많아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신상웅 선생 번역 동서문화사판에는 그 화보들이 좋은 화보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컬러를 흑백으로 해놓은 게 걸리긴 하지만 그건 뭐 찾아보면 되니까 여기서도 그 동서문화사판 화보를 참조해서 제가 검색해서 찾은 그림입니다. 선명해 보이죠? 그림도 상당히 잘 그렸습니다. 이 명암들 보십시오. 명암들. 그리고 여기가
아주 환한 중심, 시선의 중심에 놓여 있죠. 소시적처럼 유령이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1854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테오도르 사세리오라고 하는 사세리오. 테오도르 사세리오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 다음, 우리 앞에서 키워드 하면서 애매하게 말하기, equivocation 얘기했었죠. 그건 앞에서도 계속 얘기해 왔는데 그 키워드를 부연 설명하는 하기 위해서 인용문을 가져왔습니다. 진실 같은 거짓말 또는 애매하게 말하기. 이게 우리를 미치게 하는 거죠. 여기에서 자신의 삶의 그 위치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면은 이 애매하게 말하기에 걸려드는 거지. 이 그물에 걸려들어서 그 낚시로 얘기하자면 미늘을 물어버리는 거지.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이 진실 같은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맥베스는. 너희들에게 묻노니 너희들이 지닌 미래를 아는 마술로 어떤 수단을 써서 알아내든지 나에게 답하라. 계속 궁금해요. 이제 가서 조회를 하고 미래를 알고 싶은 욕망에 또 못 견뎌하는 거야. 다시 찾아가요. 유령이 시달리고 그러니까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무당이 그러겠죠. 귀신이 붙었어. 쟤를 어떻게 해야 돼? 하겠죠? 그러니까 그 무녀들이 나보다 더 나은 환영들이 얘기해 줄 것이라 얘기하죠. 온갖 걸 넣어서 스프를 끓인 다음에 그 환영들이 얘기합니다. 환영 첫 번째가 맥더프를 조심하라고 얘기하죠. 맥더프를 조심하라. 맥더프가 파이프의 영주였죠. 그 자식들과 아내가 살해당한 그 맥더프의 파이프 영주를 조심하라. 근데 이 파이프 영주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자라고 생각하는 거지. 두 번째 경고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자 그 누구도 맥벳을 해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은 맥더프한테 살해당하죠. 그죠? 맥더프한테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자의 기백을 지니고 당당하게 처신하라. 누가 분노하며 누가 안달하든 또한 역모를 꾸미는 자가 어디에 있든 기르지 말라. 맥베스는 결단코 정복되지 않으리니 광대한 버남 또는 버넴 숲이 높은 던신에 있는 언덕을 향해 진격해 와서 공격하기 전에는. 숲이 공격할 리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심하라. 그런데 멜컴이 병사들에게 명령을 하죠. 저 버남 숲에 나뭇가지로 위장하라. 숲처럼 보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위장술이죠. 이게 다 진실 같은 거짓말입니다. 여기 파이프의 영주는 어느 정도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파이프 영주를 잇는 에 관한 진술이죠. 이 진술인 여자에게 태어난 게 아니고 다리사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제왕절개에 태어났다는 얘기지. 그리고 여기는 숲이 위장술로 숲이 실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제 맥베스가 갈 길은 파멸밖에 없습니다. 에퀴보케이션 확실히 이해 갔죠? 이 앞에서 그 피 얘기를 했었습니다. 맥베스의 피. 근데 여기 이제 우리의 주인공보다 더 강력한 레이디 맥베스도 이 불안, 죄책감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 피를 어쩔 것인가. 레이디 맥베스가 얘기합니다. 지워져라 저주받을 흔적아 사라져다오. 하나 둘 그래 그 일을 결행할 시간. 이게 몽유병 상태에서 이러는 겁니다. 해서 의사와 시녀, 그러니까 시의와 시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고백을 다 하죠. 이것도 연극적 장치죠. 그러니까 진실을 다 드러내게 하는 연극적 장치입니다. 몽유병을 이것도 유령의 한 변형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이게 이 몽유 상황을 통해서 진실을 얘기하게 하고 억압되어 있던 그 무의식을 보여주는 거지. 이거 하나 둘은 시계소리고요. 결행할 시간이야. 제가 결행했다는 것을 엿듣고 있는 시하고 시녀에게 다 자백하는 꼴이 돼버리지. 이게 연극적 장치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옥은 어둡구나. 이런 영주님, 이런 무사이신 분이 두려우시다니요. 누가 그것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할 게 뭐겠어요. 우리의 권력을 두고 시비할 자 아무도 없는데. 하지만
그 늙은이가 그렇게 많은 피를 몸뚱이에 지니고 있는 걸 누가 생각이나 했겠사옵니까? 이 앞에서 맥베스는 자신의 그 피가, 칼에서 묻은 피가 있죠? 피가 푸른 대양을 붉게 물들고도 남을 것이라 얘기했죠. 여기서는 지워지지가 않아요. 앞에서 맥베스 부인은, 레이디 맥베스는 금방 잊힐 거예요 라고 얘기하거든. 금방 잊힐 거. 아침에 일어나면 망각이 우리를 구해줄 거예요.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내면에서는 그렇지가 않지. 이게 몽유병의 형식으로 드러납니다. 현상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헛것, 또 유령의 한 형태, 무의식의 변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여기 피비린내가 아직 배어있구나. 아라비아의 온갖 향수로도 이 작은 손 하나 씻어내지 못하다니. 네,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은 이 당시 연극은 음향 증폭 장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육성으로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템스 강변에 있는 글로브 극장도 그렇고 뭐 왕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왕실이 한들 무슨 전자 음향 장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배우들이 리듬을 타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목청이 아주 좋아야 됐죠. 그래서 이걸 그 당시에 충실하게, 그리고 원본에 충실하게 BBC에서 제작한 셰익스피어 전집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게 1997년인가 요 무렵에 나왔는데, 제가 그 전집을 갖고 있는데 2개인가가 빠졌어요. 누군가가 빌려가서 돌려받지 못한 것 같은데, 그걸 보면은 DVD로 나와 있는데, 다른 OTT 같은 데는 없어요.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요즘 DVD를 파일로 변형해주는 기술이 있죠. 조만간 제가 그걸 다 파일로 바꿀 예정입니다만은, 그게 배우들이 어떻게 연기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쭉 이렇게 낭독해주는데 리듬을 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묵독하는 사람들 느끼지 못한 리듬들이 있어요. 운문들이. 그러니까 영어의 아름다움을 셰익스피어를 통해서 발견하는 거죠. 영국에서 영어는 3번째 언어였어요. 교회의 언어가 라틴어고, 이건 성직자들만 할 수 있는 말이죠. 궁정이나 귀족들의 언어는 프랑스어였어요. 그리고 평민들의 언어, 시정의 언어는 영어였단 말이지. 근데 영어가 셰익스피어에 의해서 최고급 언어로 바뀌는 중이거든.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그 배우들이 리듬에 태워서 낭송한단 말이지. 이게 얼마나 놀랍게 다가왔겠습니까? 이게 그냥 읽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죠. 다른 영역입니다. 갑자기 그 BBC에서 제작한 셰익스피어 전집 드라마가 생각났습니다. 자랑하려고. 옆에 지켜보고 있던 시가 이걸 다 이제 듣고 있는 거죠. 어쩌면 저런 탄식을 마음이 무겁게 짓눌려 있소이다. 일신의 고귀한 신분을 대가로 가슴속에 저런 고통을 품고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늘 하녀나 광대나 이런 시녀들이 진실을 얘기하죠. 아무리 높은 자리를 하더라도 저렇게 마음속에 저런 불안과 고통과 열등감을 갖고 어떻게 살겠느냐. 연민의 감이 밀려오죠. 밉기 전에. 얼마나 불쌍해요. 저런 파멸에 이르는 거 보면 또 두렵기도 하죠. 나도 그런 인간의 한 부분을 나눠 갖고 있을 터이니까. 내 안에 마녀들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게 어떤 직위가 아니다 하더라도 돈의 문제를 예를 들자면 화폐가 신인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문제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유혹에, 치명적인 유혹에 걸려들 수도 있죠. 그 자기 제어 능력이 어지간해서는 그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 피를 어찌할 것인가? 죽음밖에 없습니다. 자기 파멸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의 왕비는 죽습니다. 이 몽유병의 형태로 진실을 다 고백하고 불안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막에 이르러서예요. 막바지에 이르러서입니다. 오막 5장에 이르러서 이제 왕비마마가 운명하셨사옵니다라는 자기 부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맥베스가 얘기합니다. 맥베스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젠가는 죽어야 할 사람이 있다. 제가 리듬을 타야 되는데 이거 한국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죽어야 할 사람이 있다. 그런 소식을 들어야 할 때가 언젠가는 오게 되어 있었다. 언젠가는 저런 자기 파멸에 이를 줄 알았다는 거죠. 자기 파멸의 결정적인 국면은 죽음밖에 없지. 내일, 그리고 내일, 그리고 또 내일은 이렇게 아장거리는 걸음으로 매일매일 기록된 시간의 마지막 순간을 향해 기어갈 따름이니, 한 걸음 한 걸음 기어갈 따름이니 우리가 지나온 모든 어제들은 바보들에게 한 줌 먼지로 남는 죽음의 길을 비춰주고 있다. 꺼져라, 꺼져라, 덧없는 촛불이여. 인생이란 한낱 걸어다니는 그림자일 뿐. 무대 위에 머무는 동안 우쭐대고 안달도 부리지만 이내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 가련한 배우. 그것은 바보가 들려주는 이야기. 소리와 격정으로 가득 차 있으나 아무 의미 없는 것. 자신의 아내의 죽음 소식을 듣고 자신의 미래도 예견한 게겠죠. 이런 불안의 다른 표정인 깊은 그 허무와 깊은 절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한낱 걸어다니는 그림자일 뿐. 무대 위에 머무는 동안 우쭐대고 안달도 부리지만 이내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게 되는, 들리지 않게 되는 가련한 배우죠. 굉장히 철학적이죠. 불교적이기도 하고요. 살아있는 동안 누구보다 잘나 보겠다고, 더 많이 가져보겠다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만은 지나고 보면 결국은 가련한 배우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운명을 점지받았을 때 별들아 빛을 감추어라. 내 욕망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독자들은 여기에서 아마 섬찟한 발견의 통찰의 그 모멘트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비극의 가치죠. 비극의 고유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연민과 두려움이 따라오죠. 함께 따라옵니다. 여기서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내가 뭔가의 깊은 고민으로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이게 쉽게 내려가지 않고. 근데 맥베스의 운명을 보면서 이게 그렇구나. 연민이나 두려움이나 감정을 받아들임으로써 머릿속이 환해지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카타르시스입니다. 비극의, 아리스토텔레스에 얘기한 비극의 효과라는 거죠. 자, 이게 두 장의 그림인데 이게 스케치에 가깝고요. 원화는 또 있습니다.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라는 성화를 많이 그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린 레이디 맥베스의 죽음입니다. 1875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레이디 맥베스가 있고 아마 여기 시의처럼 보이죠? 시녀입니다. 이 컬러판을 보면은 훨씬 선명하게, 컬러판이 아니라 좀 완성된 걸 보면 훨씬 선명하게 보입니다. 레이디 맥베스의 죽음이 이런데 그걸 모르죠. 그걸 모르고 말랑말랑한 애새끼의 머리를 벽에 부딪혀 파서버릴 정도의 그 격렬하게 자기 욕망에 휩쓸리고 있었던 것이지. 자, 남는 얘기들입니다. 너무 섹스피어 읽다 보면 그런데 너무나 명문장들이 많아서 하나하나 얘기하기가 좀 난감합니다. 잠깐 보시죠. 벤코우의 말입니다. 어둠의 정령이 흔히 우리들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진실을 말하면서 우리들의 신뢰를 얻기도 하지요. 약간의 진실을 말하면서 사소한 일에는 정직해 우리들의 환심을 끌다가, 사소한 일은 정직하게 우리의 환심을 끌다가 뒤따르는 중대한 일에서는 우리를 농락하는 법이 것이다. 사기꾼들이 흔히 하는 짓이죠. 사소한 것들은 잘 주고 이러죠. 개주들도, 못된 개주들도 이런 짓 많이 하죠. 이 작은 개에서는 열심히 잘하고 잘 돌려주고 그러다가 우리 큰 개 하나 더 묻어볼까? 하면서 또 달라지지. 자, 맥베스 부인의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속이려면
세상 사람들과 같아야 해요. 다 속임수로 점철된 인생이었습니다. 영주님의 눈에, 손에, 혀에 환대를 드러내셔야 합니다. 소박한 꽃처럼 보이시되 그 아래서는 뱀이 되셔야 합니다. 뱀의 이미지, 서펀트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 맥더프 부인과 아들이 그 맥베스가 파견한 자객에게 죽임당하는 순간에 주고받는 순진한 말입니다. 역적이 뭐예요? 라고 아들이 물으니까 맹세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란다.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은 맹세하고 역적을 누가 죽이죠? 정직한 사람들이 죽이지. 정직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는 식의 쭉 얘기를 하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아끼는,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맥더프가 싸우면서 이 맥베스하고 나는 불쌍한 용병들은 배지 않는다. 그들은 창을 잡도록 삭슬 받고 고용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너만 겨냥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전쟁터에 가더라도 아무리 적이라 하더라도 인간을 살해할 때는 기본적인 영린의 정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죠. 인간이 기계가 아닌 이상. 제가 얼마 전인지 아니죠. 엊그저께 그 문학인이라는 잡지에서 박노자 선생의 글을 읽었어요. 그 박노자 선생이 그 러시아의 그 소련 시대 문학을 얘기하면서 그런 소련 시대 제도권의 문학에서도 적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작가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사소하지만 소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이라면 무조건 이 풀 베듯이 이 배 넘기는 그런 것이야말로 반인간적이고 반생명적이라는 거지. 생명에 대한 깊은 애정이 없이는 그 어떤 문학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문장이 새롭게 보였어요. 맥베스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마지막 문장이에요, 이제. 승리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공훈을 다 돌려줘야 되죠. 공에 따라서. 그러고 난 다음입니다. 그 밖에 해야 할 일들,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해야 할 일, 즉 찬탈 폭군의 엄중한 감시와 올무를 피해 국외로 망명을 떠난 우리 뒤의 친구들을 불러들이고, 식민지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죽은 도살자와 자신의 흉포한 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진 악마 같은 왕비의 잔혹한 추종자들을 끌어내 심판하는 일. 우리 역사에서 이걸 못해서 문제죠. 이러한 일과 그 밖에 국왕으로서 처리해야 할 모든 일들을 하늘의 은혜에 따라 그 정도와 시간과 장소에 응당히 맞추어 합당하게 실행할 것이다. 마지막 문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정도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정확하게 합당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걸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은 이건 다시 반복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을 예고하는 거죠. 과연 이게 이렇게 실행이 될지 어떨지는 그 다음 역사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풍부하게 말해줍니다. 이 맥베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 세계 곳곳에서 반복 변주되어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앞에서 쭉 얘기했었습니다. 이 오손 웰스 시민 케인 아시죠? 그 시민 케인을 만든 이 대가죠. 이 오손 웰스가 주연하고 감독한 맥베스입니다. 일단 유명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1948년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게 1958년인가요? 55년이 58년인가 57년인가 보다. 이게 구로사와 아키라의 지주 숲의 성. 이 지주란 말이 거미라는 뜻이에요. 거미. 우리 시인이자 소설가 이상의 소설 중에 지주 회시가 있죠. 거미가 돼지를 만나다 라는 뜻의 그 단편 소설이 있는데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그 지주입니다. 지주, 이 집소자죠. 둥지 소자. 거미 숲이 있는 성 얘기입니다. 여기가 포스트 전면에 레이디 맥베스가 있죠. 이 포스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칼을 들고 있는 레이디 맥베스가 있죠. 그리고 여기 이게 71년 영화인가요?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맥베스도 유명합니다. 여기에 술잔을 들고 있는 맥베스. 그 연회에서 뱅코의 유령을 보는 장면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에 있는 피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칼입니다. 이게 뭐가 있습니까? 왕관이죠. 도상적으로 이해하면 전체 줄거리가 이해가 됩니다. 이게 2015년에 나온 영화죠. 이 영화도 재밌습니다. 슬로우 모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영상미의 가능성을 보여준 맥베스입니다. 뭐 연극 말할 것도 없고 뮤지컬이나 오페라나 뭐 수많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만은 제가 본 것 중에서, 물론 제가 다 보지 못했죠. 이건 다 봤습니다. 본 것 중에 이 작품들은 제가 보기에도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셰익스피어가 진짜냐 아니냐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그랬죠. 그 논란을 이 팩션의 형식으로, 그러니까 사실과 허구를 좀 뒤섞어서 만든 영화가 바로 이 어노니머스, 익명이라는 뜻이죠. 익명. 우리에는 위대한 비밀인가요? 이렇게 번역됐어요. 우리 영화 위대한 비밀. 여기 이 옥스퍼드 백작이 셰익스피어라고 얘기를 해요. 셰익스피어는 그야말로 그냥 극단에서 떠도는 별거 없는 놈이었는데 옥스퍼드 백작이라는 사람이 희곡에 재능을 보이고 쓰는 걸 좋아했단 말이야. 그래서 써요. 근데 이 당시에도 귀족들은 드라마 쓰면 안 돼. 근데 그 연극을 보니까 연극을 통해서 정치를 비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거든. 거기에 청중들의 호응도를 보니까 놀랍단 말이야. 그래서 옥스퍼드 백작이 직접 써서 셰익스피어 이름으로 발표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막장 중에 막장인데 우리 보면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하고 둘이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그 태어난 또 뭐 아들이 있고 알고 보니까 옥스퍼드 백작도 옆에 있던 세실 경인가요? 이 사람의 아들인데 그것도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연애해서 태어난 애고 이상 막장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뭐 불만스러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엘리자베스 1세를 처녀왕이라고 명명을 해요. 근데 이 왕실의 그 뒷얘기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궁중비화 이러듯이 우리 연산부 때부터 시작해서 명종 때 쭉 이어지는 궁중비화들 있잖아요. 굳이 얘기하지 않아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가 진짜인가 아닌가 문제인데 이런 논란이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배우이자 연출가이자 극작가였던 셰익스피어가 큰 그림을 스케치를 하고 그리고 중요한 장면들은 자기가 쓰고 나머지 연출 과정에서 사세한 것들은 동료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아마 더 붙이고 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시즌 첫 작품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를 함께 했습니다. 이제 맥베스의 생가와 맥베스의 묘지를 셰익스피어의 생가와 셰익스피어의 묘지를 찾아갈 준비가 된 셈입니다. 이게 트리니티 칼리지에 있는 셰익스피어의 묘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묘입니다. 교회에 그 묘가 있잖아요. 여기 한번 찾아가시면은 셰익스피어가 전혀 새롭게 와 닿을 겁니다. 이제 혼자 읽을 때하고 좀 다르죠. 우리 셰익스피어의 그 장대한 드라마들을 제가 약속했잖아요. 다 읽기로 한 편 한 편씩 하나하나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셰익스피어 맥베스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